텍사스주 달라스에 위치한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수감자 3명이 총에 맞아 이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현장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민자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이동형 감시 차량, 이른바 자유밴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아 출산 위험과 관련해 임신 중 타이레놀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에 대한 관련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뉴저지 포트리의 한 한인 변호사가 $3,00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가 한국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들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회수 소송에 나섰습니다. 뉴요커 수천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 개인의 크레딧 카드 정보가 12개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수감자 3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표적 공격으로 보고 연방수사국 FBI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경 이민세관 단속국 달라스 지부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수감자 3명이 총에 맞았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 브리핑에서 수사당국은 이번 총격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이 수감자 신분이라는 점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법 집행 인력은 다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은 총격범이 수백 미터 떨어진 고지대에서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러스락 FBI 수석특별요원은 용의자 근처에서 발견된 탄원에서 반아이스 성향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설명하며 엔티-아이스 문구가 새겨진 탄피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총격의 구체적인 표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이 미 전역에서 추방 작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 요원들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 내 아이스 시설을 겨냥해 발생한 올해 2번째 사건입니다. 지난 7월에는 알바라도 아이스 시설에서 경찰관이 총에 맞았고 맥 앨런의 국경 순찰대 건물 입구에서도 총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달라스 아이스 관계자 조슈아 존스는 브리핑을 통해 구금시설 내 총격 사건에 대해 또다시 발표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이 모든 일의 핵심은 과격한 언행을 멈춰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스 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아이스 시설의 경계 수위를 한 단계 높일 계획이라며 요원과 일반인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단속 현장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민자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이동형 감시 차량, 이른바 자유밴, 리버리밴이 등장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종교인, 법률가, 영상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민주주의적 대응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로스앤젤레스 시내 중심가에서 특별한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세이브 아메리카 무브먼트는 아이스 단속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유밴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범한 차량은 총 3대, 각각 리버티 1, 2, 3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설치돼 있으며 변호사, 목회자, 영상 촬영자, 참전용사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이 탑승해 단속 현장으로 직접 출동합니다. 이들은 3교대 체제로 근무하며 단속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 여부를 감시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단속 대상자에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인권단체의 활동보다 한층 더 적극적이고 진화한 형태입니다.
프로젝트 대변인 힐다 델가도는 우리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감시받는 우리가 그들을 다시 감시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참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objective is two-pronged, to tone down the situation in a peaceful manner, document what is taking place in our neighborhoods.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출범식에 참석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베스 시장은 과거 시민권 운동이 카메라로 세상을 바꿨듯 지금도 기록은 정의의 도구라며 이민자 가족이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로스앤젤레스는 이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 단속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도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페드로 페르도모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거리에서 체포됐고 이 같은 일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며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사데나의 세차장에서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15세 소녀 네프탈리아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자 기쁨이었다며 아버지의 부재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민자들이 일하고 모이는 세차장, 식당, 거리 등을 이민 단속 안전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무브먼트는 자발적인 시민 기부와 차량 기증을 통해 밴 운영 자금을 마련했으며 LA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단체 운영위는 지역사회와 연대해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며 영상과 기록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지켜보고 있다는 구호 아래 출발한 이번 프로젝트는 단속 방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인 책임있는 감시자로서 공공의 권리, 이민자 공동체의 존엄,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동시에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아 출산 위험과 관련해 임신 중 타이레놀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이 관련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HO는 성명을 내고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복용과 자폐증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지난 10년 동안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됐지만 현재 일관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여성에게 개별적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약을 권해줄 수 있는 의사나 보건 전문가의 조언을 계속 따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특히 초기 3개월간은 어떤 의약품 복용이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보건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약 6,200만 명으로 최근 인식과 진단은 향상됐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폐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지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으로 임산부나 자폐증 환자, 그 가족에게 큰 혼란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WHO는 이날 성명에서 아동기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강하고 광범위한 증거 기반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양질의 연구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며 애초에 연관성을 시사했던 기존 연구들은 결함이 있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아동기 예방접종 일정은 전 세계 전문가와 각국 의견을 포함한 신중하고 광범위하며 근거에 기반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다며 이는 모든 국가가 채택했고 지난 50년 동안 최소 1억 5,40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일정이 근거 없이 지연, 방해, 변경되면 해당 아동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급격하게 높인다며 접종 연령이 안 된 영아,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놓인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뉴저지 폴리의 한 한인 변호사가 $3,000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가 AI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인용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버겐 카운티 포트리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조 씨는 허위 판례를 포함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18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3,000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세 알몬테 연방치안판사는 조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명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인용했다며 이는 생성형 AI의 잘못된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4년 조 변호사가 원고 오뚜기 뉴욕을 대리해 오뚜기 아메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분쟁이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2025년 5월 해당 사건을 오뚜기 측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한 별도의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반대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재답변서에서 인용된 판례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문서상 인용된 법적 문구가 실제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해 지적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해당 리서치가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해 요약 초안을 작성했으며 법률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체인 렉시스넥시스에서 검색을 통해 자료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 압박과 일정 충돌로 인해 문서 검토에 있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몬테 판사는 판결문에서 AI는 마치 실존하는 판결문처럼 그럴듯한 내용을 생성해냈지만 실상은 거짓 조작된 것일 수 있다며 AI를 맹신하면 그 대가는 결국 본인이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 유사한 사례들에서 $1,000에서 $6,000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조 변호사가 잘못을 즉각 인정했고 법원에 정중히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참작해 최소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조 변호사에게 벌금 납부와 함께 해당 제재 내용을 뉴저지주 변호사 징계기관에 자진 보고하고 의뢰인에게도 사실을 고지한 후 14일 이내로 명령 이행 사실을 법원에 증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 변호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가 한국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들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회수 소송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미국 각 주가 채택한 외국 판결 승인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효력이 인정될 것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 KDIC는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연방법원과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미국 내 거주지와 자산을 확인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미국 내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DIC는 소장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외국 금전 판결이며 미국 각 주가 채택한 외국 판결 승인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IC는 대출과 보증을 통해 이익을 취한 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는 한국 금융질서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례로는 북가주 팔로알토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조모 씨로 한국의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7월 조 씨가 보증한 100억 원 규모 대출의 미상환 채무와 지연 이자를 합해 약 2,03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DIC는 조 씨를 상대로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연방법원이 정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버지니아 로턴에 거주하는 김모 씨 사건으로 김 씨는 1999년 동아상호신용금고가 기업 미림에 제공한 14억 원 규모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섰다 해당 기업의 부도로 채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총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 63억 원, 미화 454만 달러에 달합니다. KDIC는 지난 11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의 한국 법원의 판결이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과 똑같이 확정적이고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KDIC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 재산은 총 4,414만여 달러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개인 크레딧카드 정보가 12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뉴요커 수천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전장희 기자입니다.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최근 뉴요커들 수천 명의 신용카드 정보가 12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사이버 범죄국의 수사 결과 이러한 웹사이트들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범인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자들이 익명성을 유지하며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범죄자들이 특정 은행과 지역 또는 개인 이름을 기준으로 타겟팅해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구조화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 판매 가격은 카드당 약 8달러에서 13달러였으며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웹사이트들의 도메인은 현재 압수된 상태이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명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온라인 뱅킹도 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구입할 때는 이메일, 전화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적인 정보를 잘 관리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워싱턴주 한인교계에서 오랫동안 음악 목사로 활동해온 이시복 목사가 근무하던 식료품점 앞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고 현지 한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6일 밤 켄트의 한 식료품점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과 시비가 벌어진 직후 매장 앞에서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버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결국 22일 오후 숨을 거뒀습니다. 이 목사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뒤 워싱턴주로 이주해 시애틀 동양선교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며 음악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워싱턴주 선교합창단을 이끌며 다양한 찬양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뉴저지 킨 대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졸업생들을 고소득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킨 대학교 컴퓨터 과학 및 기술학과 학과장인 패트리샤 모레알 교수는 학생들이 이제 인공지능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며 이 학위가 졸업생들을 다른 학생들보다 앞서 나가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027년 이 프로그램의 첫 졸업생이 될 다니엘 카콜라는 로봇 공학의 꿈을 가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더욱 물리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이 학위를 마치고 구글에서 기술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보틀리 경찰은 지난 주말 여러 우편함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많은 우편물이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난당한 우편함은 앤더슨 애비뉴 1213번지, 르모인 애비뉴 1580번지, 메인 스트리트 309번지, 메인 스트리트 231번지, 버겐 블러바드 1475번지, 에벗 블러바드 컬럼비아 애비뉴 등입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9월 20일 오후 3시 이후 해당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은 사람은 은행 명세서, 신용카드 계좌, 재무 기록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10월 6일부터 메트로 놀스에 슈퍼 익스프레스 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합니다. 펄킵시와 그랜센트럴 사이를 운행하는 열차는 두 종점 사이를 90분 안에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열차 대비 최대 20분 단축된 시간입니다. 총 6개 열차가 슈퍼 익스프레스로 운영되며 주중 출퇴근 시간대 중심적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퍼킵시 그랜센트럴 구간에서 기존 열차는 10개 이상 역에 정차하지만 슈퍼 익스프레스는 뉴 햄버그, 비컨, 할렘에서 125스트리트 등 3개에서 4개 핵심 역에만 정차합니다. 또 메트로 놀스의 신호 인프라 개선으로 열차가 속도를 높여도 안전하게 운행 가능해졌으며 기존 속도 제한 구간의 영향도 줄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